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정기국회 100일간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고 이름을 바꾼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을 개정하는 등 쇄신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정치 지형이 변화하면서 여야 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기국회 주요 쟁점을 점검해보면서 과연 정치권 협치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서 21대 첫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당은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야당은 당명을 바꾸는 등 체질 개선에 들어가면서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지원을 강조하면서 정치권의 협치를 촉구했습니다.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난을 헤쳐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합시다.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은 여당의 전향적인 변화에 얼마든지 협력하고 공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환영하는 목소리입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에는 여야가 어느 정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21대 첫 정기국회는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거센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최대 쟁점은 공수처장 임명과 사법개혁 관련 후속 입법. 공수처는 출범은커녕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문명 법치 국가에 없던 무소불위 권력기관을 서둘러 만들겠다며 야당 비토권마저 없애버릴 기세입니다. 수사, 기소, 검찰 수사 차단, 이 만능의 괴물이 될 대통령 직속 권력기관 만들기가 국민 생계보다 더 중합니까? 이런 가운데 야당에선 원구성 재협상 카드를 다시 들고 나왔고 부동산 문제, 일하는 국회법 등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해 보여 협치를 외치고 있지만 대치국회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주 이슈 토론에서는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정기국회를 전망해보고 과연 여야 간 관계를 개선하고 협치를 이룰 방안은 무엇인지 집중 토론해봅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기 전에 모두 발언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이제 이슈가 정기국회 쟁점과 여야 협치 전망입니다. 그에 관해서 총론격으로 한 말씩 좀 듣겠습니다. 우리 민 의원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예, 21대 국회에 들어서 첫 정기 국회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각 당이 국정을 어떻게 이끌고 또 국정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갖다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의원 전원뿐만 아니라 국무위원까지 참석하는데 사실은 국민을 향한 연설이죠. 여기서 첫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께서 국민과 여야가 함께하는 윈윈윈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또 우분투 정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 하는 얘기를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협치를 갖다 강조했습니다. 물론 모든 정치인들이 중요한 순간에 국민을 향해서는 협치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공연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수단을 갖다가 발휘할 거냐, 어떤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겠죠. 네. 근데 우선 다양스러운 것은 그동안 이제 공수처 출범을 갖고 여야가 끊임없이 대립을 했었는데 이번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안을 제시해서 아마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광주 5.18 정신 문제 갖고 오랫동안 또 대결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당령 개정을 하면서 5.18 네. 정신을 갖다가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되는 등 일정한 정도의 협치 가능성은 보입니다만
결국 여야 간의 생각의 골이 깊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결과를 낼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재원 의원께서 보시는 여야 협치 전망 그리고 정기국회 쟁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21대 국회 처음 출범부터 이제 여당인 민주당에서 원구성 협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구성해서 지금 상임위원회 전체를 모두 장악해버리고 또 그동안에 그 야당과의 어떤 대화 노력은 없이 법안도 일방적으로 무슨 박앤세일 하듯이 몽땅 처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협치는 둘째치고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어떤 과정이 제대로 되었느냐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네. 지난번에는 추경 예산안 편성 심의 의결 과정을 보면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앞으로 계속 갖고 간다면 이 나라가 과연 민주국가인가에 대한 회의가 생길 정도였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조금 협치라는 말을 꺼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서 네. 여당이 과연 야당 또는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일방통행식 그 국회 자체를 어떤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로 끌고 가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그 극단적인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좀 비관적이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겠다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상철 교수의 우리 정기국회 쟁점. 예, 우리가 여야 간에 협치가 없고 진영 논리로 정말 그 대결 구조만 해왔던 대표적인 국회가 이제 직전 20대 국회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많은 변화가 오긴 왔어요.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도 바뀌었고 또 미래통합당에 있던 이름이 국민의힘, 뭔가 중도 진영을 겨냥하는 그래서 야당의 또 당면까지 바꾸고 또 의석 구조도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에서 뭔가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몇 달째 느끼는 것은 21대 국회도 큰 변화나 계기가 없다면 20대 국회에 좋지 않은 그 정치 그 정쟁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에 당대표를 뽑았지만 지금 당대표께서 이제 그 임기를 마치기는 힘들 겁니다.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 대선 후보면 당에서 지지하는 그런 정견을 이야기하고 개혁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네. 또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저 느낌에는 뭔가 한쪽에서 자기 외연을 좀 확장을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 숨을 죽인 상태로서 지금 진행된 것이지 당이 어떤 체질 변화까지 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21대 국회에도 협치의 그 정치는 좀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굳이 주문을 한다면 정말 정쟁을 갖다가 중지하자라는 그 중단선을 저는 해야 된다 봅니다. 네. 최소한 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국가적인 위기는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정말 협치를 말한 만큼 뭔가 기본 테이크를 해주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도 지금 외연을 확장 내지 과거의 극단적인 정치 노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야당으로서 수권자당이 되기 힘들다. 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여당과 서로 협조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네네.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현재 그 알겠습니다. 협치의 가능성을 그렇게 밖에 보지는 않습니다. 네, 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홍성걸 교수께서 보시는 우리 협치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끝에서 얘기하면요. 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앞에서 네, 다 말씀하셔가지고. 말씀하신 분들이 그런데 좋은 말씀하셨기 그 때문에 협치라고 하는 게 협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치를 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신뢰 회복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20대 이어서 21대 국회 초반부를 이렇게 보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렇습니까? 국회에서 네네. 모두 다 뭐 서로가 적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계속 해왔어요. 네. 그래서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크다 적다를 얘기할 필요조차 민망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코로나19를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경제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죠. 일자리 다 없어지고 있고요. 뭐 시내 나가 보십시오. 빈 이 상가들이 아주 투성입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 네. 지금 비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은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서로가 내가 옳다고 싸우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거를 하려면 강한 사람들이 먼저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강자가 후한법이라는 옛말도 있어요. 그러니 여당이 먼저 양보할 거 양보하고 협치를 끌어내지 않으면 협치가 안 될 텐데 네. 19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지금 밀어붙인다. 계속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협치에 히읗도 꺼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아주 제일 강력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당 사정 좀 짚어보도록 하죠. 뭐 실세입니까? 어떻게 대선 주자급 이제 대선 주자니까 현재로서는 대선 주자급 대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좀 압도적인 그 수치로 됐고요. 어떻게 이낙연 대표가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 이렇게 협치를 했는데 대연설에서는 그 협치를 위한 어떤 이낙연 대표의 과제, 노력 이건 뭐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을지 전망 좀 해주시면.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아마 5가지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혁신성장 얘기하고 국난 극복 얘기하고 또 양극화로 힘든 국민들 갖다가 위로하겠다는 거 이 코로나와 관련된 뉴딜, 그린 뉴딜 이런 네. 것들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사실 뭐 그런 걸 다 할 수 있다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건 정부의 몫이겠죠. 다만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국정을 갖다 이끄는 데 있어서 안정감이랄지 지금 야당과의 협치랄지 이런 거에서 지도력이 아마 이낙연 대표에게는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은 6개월짜리 당대표인데 실제로 내년 3월 9일 날 그만둔다고 한다면 올 연말 되면 사의를 표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낙연 대표가 3월 9일까지 임기를 채운다고 할지라도 차기 당대표 경선이 또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개월짜리 당대표입니다. 근데 이번 나름대로 이낙연 대표한테 기대하는 거는 집권 여당의 안정감이라고 생각해요. 180석 가까운 의석의 다양한 목소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돌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네. 안정감 있는 국민 각각의 어떤 그 고통과 어려움을 갖다가 이해해주고 또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을 갖다 비치게 할 것인가 하는 네. 얘기인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가 이번 주에 아마 그 당에서 여러 가지 돌출 발언이 이제 이어지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대책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간접적인 경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고성 메시지를 내시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이낙연 대표한테 기대하는 것일 것이고 네. 아마 그런 모습을 잘 보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지지율이 높았던 거는 그 포용력 있는 모습 네. 또 상대에 대한 배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도 네. 발판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안정감을 보이는 것이 그리고 협치에도 조금 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겠죠? 오늘 네, 이슈에 대한. 예. 발언 순서를 우리 홍 교수님께 먼저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아니 뭐 그건 아무 상관이 네, 없는데 네, 저는 말씀하시죠. 이낙연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도 짧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요. 이제 잠재적 대권 후보잖아요. 네. 강력한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선 후보로 가는 이게 대표 자리가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역할을 지금 하는 상황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낙연 대표가 아까 뭐 협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요 이슈마다 내가 대선 후보라고 하는 자리를 차지하는데 내가 어떠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지금 된 상황일 겁니다. 네. 앞으로 하는 게. 근데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대표가 오히려 그 대선 후보의 강력한 그 잠재적 후보보다 더 지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기반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고 해 나간다면 네. 6개월이 아니라 4개월 말씀하셨는데 그 짧은 기간이라도 오히려 자신을 확실한 대권 주자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제 우리 이낙연 대표가 그 경선 과정에서 어차피 당 대표는 이낙연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당연히 될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소위 말해서 맹실공이 대선급 주자가 당 대표가 된 것이에요. 기한을 떠나서. 그러면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협치란 말보다 하나 더 나가서 지금 위기의 이 한국을 총 책임지는 책임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저는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제 네.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소극적으로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백신도 개발해내고 그리고 정말 긴급 재난 기금 같은 것을 조성해서 또 국민들의 구휼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라는 것이 언젠가는 뭐 서서히 옅어져 가고 뭐 종식까지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쯤 되면은 이제는 경제 구조가 바뀐다. 그래서 이번에 뭐 당 대표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뉴딜 정책이야말로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당과 지지층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에 속한 모든 구성원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홍 교수께서 이제 국민을 쳐다보고 정치를 하라. 저는 100번 맞는 이야기라고 봐요. 네. 그러나 국민을 바라보면서도 뭘 야당도 저는 동시에 바라보는 구체적으로. 지금 사실 국민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런지 엄청난 스트레스 쌓여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한번 정치권에서 폭발시켜지면 그게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저는 여파가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지금 국민들이 참고 있어요. 코로나를 갖다 어떻게든지 종식시키자라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국민들이 참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 단계에서 협치를 안 한다면 저는 정말 여든 야든 저는 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나 이 여야가 할 일을 어떻게 보면 여당 대표인 대선급 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이것마저도 다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쳐다보면서도 야당한테 정말 그러면 협치를 할 수 있는 저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러면 저도 뭐 단박에 뭐라고 말할 건 딱히 없어요. 무슨 뭐 법사위원장, 상임위원 자리 뭐 그런 저는 단순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도 그 정도의 또 작은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포함해서 예. 정말 야당이 이걸 줄 테니 들어와라 해서 야당마저도 국민과 같이 정치를 하도록 만들어내는 협치 이상의 책임 정치를 해내는 네. 그런 것을 좀 주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실질적으로 협치를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제약 요인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네. 우선 앞에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이낙연 대표가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 나설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도 제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국회의원이 아닌 이재명 경기지사와 지금 지지율 격차가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네. 그 이재명 지사는 사실은 굉장히 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좀 뭐 흔히 말하자면 포퓰리스트로 불릴 정도로 그냥 국민들께 이제 듣기 좋은 이야기는 무조건 하고 심지어 뭐 재정 여력이 있든 없든 일단 돈은 다 나눠주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국민들의 그 지금 이목을 집중시키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야당과의 뭐 협치 이런 의미로 이제 좀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일 때 뭐 협치라는 것이 여당이 어쨌든 양보를 해야 뭐 협치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나 또는 그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낙연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더 나가서 비난하고 나설 때는 그 행동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되고 네. 그것으로서 예를 들어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면 당장 뭐 대선까지 못 가고 당내 경선에서 안 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운신의 폭이 엄청 작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 협치는커녕 도리어 네. 그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내의 유력 세력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협치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협치는커녕 오히려 이제 네. 반대로 강하게 가야 될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렇죠. 반론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한테는 과거 역대 국무총리들이 걸어왔던 함정을 갖다 어떻게 피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고건 이수성 전 총리, 총리라고 하는 그 발판을 갖다 업고 발판을 딛고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이제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황교안 총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 정부하고 어떤 차별성을 내세우면
왜 내세우냐, 그동안 총리할 때는 뭐 했냐 하는 얘기를 들을 것이고, 네. 현 정부가 가는 대로 계속 가게 되면 이 사람은 뭐 자기 어떤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 결국 역대 국무총리들의 함정이었다고 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길을 갖다 어떻게 피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럼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 정부가 내세운 정책마다 각을 세우고 그게 과연 맞겠느냐? 그러면 지지층의 이탈이 생기겠죠. 그때 어떤 뭐 다른 국민의 다른 한쪽 편에서 저 잘한다 하고 박수를 보낼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지도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단순히 대통령을 비판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은 정책대로 하되 여당의 상대적인 어떤 우월성을 갖고 지도력을 보이는 거예요. 네. 네. 예컨대 이번에 이제 의사 파업 사태가 생겼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철회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동안 뭐 이 정부뿐만 아니라 네. 과거 정부도 한 20년간 추진해왔던 건데 그 의사협회에서 철회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의하겠다 하는 정도로 네. 양보를 했던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민주당에 나서서 그러면은 원점 재검토라는 이제 어떤 타협안을 네. 제시한 것이죠. 그런 게 일종의 지도력이라고 보고 네. 앞으로 이제 그런 면에서 중점을 둔다면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느낌입니다. 한 말씀 짧게 말씀하시면. 두 의원님 이야기를 좀 절충하는 셈이 되는데 저는 이낙연 대표는 과거의 고건 내지는 황교안 전 총리의 함정에는 빠질 것 같지는 않다. 네. 그 두 분들은 이제 행정 관료로 있다가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정치를 이제 뒤늦게 시작을 했는데 이낙연 대표는 이미 정치인으로 시작을 한 정치 연속 선상에서 총리를 네. 했고 또 그 힘 때문에 당 대표란 큰 또 정책 책임이 있는 자리로 갔단 말이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언론인도 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큰 뭐 우려는 없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다를 것이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두 분께서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당에서 당장에 대선 후보가 되려면 더불어민주당 안에 당 지지도 속성상 강경 발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야당과 협치를 하면은 그 모습이 제대로 지지를 받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왔단 말이죠. 저는 이낙연 대표는 철저히 정치인으로서는 처신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낙연의 강점은 뭔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볼 때도 중도 진영의 지지까지도 끌어올 수 있는 안정감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이걸 정치적으로 저는 보여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외연도 커지도 커지지만 이낙연 당대표의 정치력의 어떤 시험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그대로 발휘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네.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당을 위해서 저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뭐 정치인으로서 이제 커오셨으니까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정치력을 좀 발휘해 주셨다면 좋겠다. 이런 좀 주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말씀하신 것들이고요. 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바꿨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이런 그 정강 정책도 새로 바꿨는데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5.18 민주운동 정신까지 정강에 넣었습니다. 좀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중도 외연 확장까지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평가하시고 야당은 앞으로 어떤 좀 행보를 보여야 협치를 할 수 있을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요. 과거 한나라당 시절 이후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번에 미래통합당을 거쳐서 국민의힘으로 지금 당명을 바꾸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정강정책도 일부 수정을 해왔죠. 그러나 네.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그 5.18 정신을 존중하고 그 5.18 정신을 기념하고 또 후대에도 길이 또 이어받게 하는 그런 방향은 그동안 한나라당 이후로 쭉 이어져 온 내용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광주 5.18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라 이런 주장을 하다가 그것이 마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네. 일부 발언 때문에 일부 의원들의. 구성원들의 네. 발언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반작용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것이 이제 당에 상당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에 대해서 당에서 그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또 예우하고 하는 근본적인 방향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명을 변경하고 또 중도로 가까이 간다, 약자 편을 든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동안 당이 쭉 진행해 오던 것인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정강 정책에 넣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강 정책을 어떻게 가든 사실은 정당이 약자 편을 들고 또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를 기념하고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떤 여당과의 어떤 협치는 훨씬 더 쉬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야당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180석에 가까운 여당이 사실은 뭐든지 국회를 자신들의 이 요구대로 끌고 가려고만 하면 사실은 지금 뭐 이 과거에 해오던 뭐 국회 선진화법도 필요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이제 국민 전체의 의사를 좀 더 국정에 반영하겠다라는 여당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과 그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반성적 그 고찰이 없다면 네. 지금처럼 그냥 국회를 이끌고 가고 혹시 한 번씩 이제 국민들이 화나면 조금 물러서는 그런 모습만 취하겠다고 한다면 네. 뭐 협치라는 것은 사실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뭐 야당 행보를 좀 평가해 주시고 그에 대응하는 여당의 행보가 뭐 있어야 협치가 가능하다는데. 제가 뭐 총선 직후에 그 양당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청운동으로 가라. 그다음에 민주당은 신사동으로 가라. 이런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운동으로 가라는 얘기는 지금 청년 정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네, 네.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한다는 것이고 동서화합을 하라는 것이죠.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신사동으로 가라고 하는 건 뉴딜, 그린 뉴딜 이런 거 잘하라는 거고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잘하라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애초에 이제 갖고 있었던 공동체주의 이런 걸 잘 실현하는 그런 얘기였는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 자기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로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기본소득을 당의 기본정책 1호로 했잖아요. 근데 그 기본소득에 대한 당의 구성원들의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당의 혁신 아젠다 팀에서는 그러면 지금 있는 복지정책을 다 없애자. 노령연금이랄지 장애인연금 다 없어서 한꺼번에 털어갖고 한 100만 원씩쯤 되지 않냐. 네,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김종인 대표가 깜짝 놀라갖고 야 이건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강자와의 동행이지. 줬다가 현금성 복지를 뺏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네, 그런 네. 얘기를 하냐.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자신도 애초부터 사실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청년 기본소득을 줄 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도 뭐 보편적 지급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네. 지급한다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이 경우도 너무 쉽게 그럼 기본소득을 얘기해놓고 너무 쉽게 또 선별 지급에 대해서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기본소득 논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분과 논리면서 계속 밀고 가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그 정책이나 강령을 갖다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또 그 주류 사람들이 뭔가 좀 교체가 되고 이런 것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근본적 변화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이시고. 예. 제가 어차피 지금 말씀이 그 뭐 보편적 지급, 선별적 지급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거기 포함해서 말씀하시죠. 저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2차 재난지원금. 사실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은 그 5.18 정신을 넣느냐 빼느냐 가지고서 뭐 논란도 있었고 국민들한테 뭐 이런저런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맥락을 처음부터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5.18 광주 그 특별법을 처음 제정한 것도 김영삼 정부 때예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김영삼 정부에서 했고 김영삼 정부가 지금 국민의힘의 그야말로 이 핵심적인 그런 그 정당 아닙니까? 저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논의할 바는 아닌 것 같고.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니까요. 예. 전혀 새삼스러울 것이 없고 아주 극단적인 몇몇 분들이 과도하게 뭐 잘못 행동한 것이 마치 보수 정당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호도됐던 것이다. 네, 이렇게 네. 저는 보이고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모든 그런 복지 행정 체제가 너무 복잡하고 선별 기준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네. 전부 털어서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기본소득을 주자. 이게 처음부터 기본소득의 개념이었었어요. 외국에서 논의된 게 이제 그렇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고. 애초부터 예, 예. 예, 처음에 기본소득의 개념은 그거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소득 자체가 보수 의제였지 진보적 의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는 모든 복지 지급이라든가 복지 체제 그대로 두고 추가적으로 기본소득을 주는 것처럼 지금 네. 이게 둔갑이 돼버린 겁니다. 전 세계에서요. 기존에 있는 모든 복지 체제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 제가 보기엔 기축통화 가지고 있는 나라 외에는 네,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면 그야말로 대중영합적으로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네. 우리가 할 일은요. 이게 기본소득이라고 한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네네.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그 아주 긴급한 재난의 위기에 있는 분들한테 줄 때 1차적으로는 다 줬다 이 말이에요. 다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2차로 지금 나갈 때 어쩔 수 없이 선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선별 기준 가지고 국민들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것인가에 지금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 네. 마치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이것을 hit없게 모든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라. 30만 원씩 10번, 50번, 100번 줘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갈 알겠습니다. 일은 결코 아니다. 네, 그것도 뭐 여당의 입장은 아니니까요. 네, 문재인 일부 대통령도 입장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지금 이게 빚내서 하는 거고 우리가 능력이 여기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를 점에서는 여야가 이해해달라고 접점을 하는 찾을 거 수 아니에요? 있는 거겠죠. 그럼, 그러면서? 지금 접점을 찾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가는 거고요. 네. 네, 그렇게 가는 거죠. 네, 네. 김종인 이제 위원장께서 이제 기본소득을 넣은 건 참 잘했다고 봐요. 네. 공당에서 이것을 정강 정책에 넣음으로써 이제 제대로 된 논쟁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데 문제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몇 가지 새로운 변화를 넣는데 이게 과연 실현이 될 것인가? 저는 실현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많은 변화를 저는 가져오고 뭐 여야가 대화를 아니 나눌 수밖에 없게끔 여야는 왜 대화를 나누냐면 네. 누가 국민한테 잘 보이냐고 경쟁을 했을 때 협치를 합니다. 정말 김종인 이 당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가면 그 방향에서 여당은 자연히 저는 따라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경제민주화를 받아들이면 내가 그 비상대책 혁신위원장을 맡아주겠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줬어요. 네.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그러나 막상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 자체가 빠져버리고 그 뒤로부터 김종인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낭인이 됐고 결국은 또 그 당시 야당 쪽으로 또 이제 건너오시게 됐죠. 네. 또 지금은 또 이제 다시 또 이 국민의힘 쪽으로 가 계시지만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뭐를 읽을 수 있냐면 과연 기본소득이라는 그 단어를 나열을 했지만 이것을 과연 그 당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안에 이 변화가 누군가 큰 한켠의 사람들이 숨죽이고 조용히 있으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네. 진정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보고 구성원들의 모두의 그 마음이 모인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김종인 예, 위원장이 예. 엄청난 큰 힘을 가져야 되는데 네. 숨을 죽여주니까 힘이 생긴 거지. 뭐 공천권 행사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국회의원도 사실 많지도 않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그 욕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후보까지 그냥 가버리는 힘이 있으면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데 그 힘이 좀 딸린다는 네, 것에 네. 대해서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아까 이제 선별적 지급과 보편적 지급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개 다 병행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보편적인 지급을 할 때는 이건 복지 내지 약자를 보호한 게 아니라 긴급 재난보다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풀어서 경제가 좀 활성화돼야 되겠다. 최소한의 것을. 그럴 때는 저는 보편적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1차를 잘했다고 보고 지금이 그렇다면 지금 성격은 선별적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눈에 보이는 약자 쪽으로 가자. 뭐 저는 그것도 옳다고 봅니다. 네, 네. 물론 대통령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가는 게 옳다라고 보셨지만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는 서로 그 상황에 따라서 여야가 혹은 현재 정부에서 판단해갈 수 있는 저는 그런 문제라고 보지 어떤 이념의 대결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반박을 말씀하시죠. 할게요. 반대 의견인데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면요 보편적 지급보다 훨씬 더 좋은 정책 대안이 많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네.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예컨대 지난번에 지급했던 것처럼 가구당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대한 예산 15조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우리한테 경제에 큰 효과를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거기에서 일자리가 나오고 그것이 투자 승수 효과가 나오는 게 훨씬 큽니다. 특히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지급했던 것을 KDI를 비롯해서 좀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14조, 15조 가까이 넣었는데 실제 경기 부양 효과는 2조가 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결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경제 정책으로 본다는 것은 이건 크게 잘못된 거다. 경제 정책은 얼마든지 이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 많다. 알겠습니다. 예, 뭐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재난지원금은 지금 이제 쟁점이 팍 터뜨려진 게 이제 공수처 문제입니다. 지금 공수처처장 임명 관련해서 이제 그 추천위원을 아직 추천을 안 하고 이제 야당에서 하고 있는데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였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먼저 해라. 그러면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하겠다. 이렇게 조금 맞서 있는데 뭐 접점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공수처장하고 특별감찰관은 엄밀히 말하면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그렇죠. 뭐 그건 없네. 지금 특별감찰관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임명을 해야 될 그런 자리죠. 네. 근데 지금 뭐 3년이 다 돼가도록 임명을 하지도 않았고 또 그 특별감찰관이 감찰하는 대상이 바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청와대의 그 고위직에 있는 수석비서관들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이죠. 근데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지난번 조국 법무장관이 민정수석 할 때의 그 일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했어야 될 사안이거든요. 네. 근데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결국은 그냥 식물인간처럼 기구를 방치하고 지금 아마 최소 인력이 그저 사무실만 지키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임명하지도 않고 특별감찰관실도 운영하지 않고 공수처를 그 출범시켜서 검찰개혁하겠다고 계속 끌고 와서 지금 이 지경을 만든 거거든요. 저는 뭐 공수처를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공수처 출범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다음 것을 출범을 시킨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의미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할 생각이 있다면, 또는 고위층의 그 대통령 친인척이나 대통령 측근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감찰을 해서 보다 이제 어떤 비위가 없는, 비리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 생각만이라도 있다면 네.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그냥 임명해야 빨리 임명해서 네. 출범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그걸 어떻게 하실 좀 작정이신지? 그것도 뭐 야당에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와 뭐 병행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을 임명하겠다고 네. 그 야당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네. 잘 안 되겠습니까? 근데 네네네. 저는 다만 특별감찰관은 이미 3년 전에 임명을 했어야 될 일인데 네. 지금까지 그냥 버려두고 있는 것이고, 공수처장 문제는 지금 이제 법이 통과되었으니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임명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하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근데 네네. 여당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알겠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하면 이것도 해주겠다. 이것은 정말 사리에 맞지 않는 네. 주장이라고 봅니다. 뭐 서로 인과관계 없는 거니까 특별감찰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추천위원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네.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뭐 두 가지가 맞바꿀 성질의 것은 아니죠. 그런데 공수처 출범 자체를 갖다 계속 지연시키면 사실 뭐 전국이 풀릴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뭐 법사위원장을 갖다 도로 갖고 가고 싶어도 법사위원장 가져가면 결국 공수처 출범을 갖다 방해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다가 그런 의심을 갖다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회 부의장도 공석이죠. 법사위원장도 못 갖고 있죠. 원래 과거 어떤 통례로 보면 한 6, 7석의 상임위원장도 가져야 되는데 네네. 내부에서 또 불만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결국 공수처 갖다 출범시켜 놓으면 사실 법사위 문제도 그다음에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법사위를 갖다 그러면 자, 너희 우리가 이만큼 협조했으니까 우리가 법사위를 갖겠다는 것이 공수처 출범 자체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
이제 법사위 문제를 포함하여 재논의를 하자 아마 이런 그런 계산을 갖고 아마 이런 수를 던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수처장 추천을 하고 나면 다른 것도 풀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까지 이제 야당은 그런 거였죠. 공수처 자체를 갖다가 네. 출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배수중을 쳐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법에 의하면 실제로는 여야가 공수처 추천위원 7명 중에 각 2명씩 추천할 수가 있고 네. 그중에 2명만 특정인에 대해서 반대를 갖다 하게 되면 임명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이 원하는 사람을 갖다 공수처장에 앉힐 수가 있는 거였죠. 네, 네. 이런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 출범을 시키자는 얘기였는데 지금 그 자체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추천 안 하는 걸 통해서 출범 자체를 지연시켰다는 것이란 예,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이랄지 이 정부의 어떤 그 소명의식과 같았던 것을 갖다 실천하기 위해서는 네. 불가피하게 법사위원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 지금 이제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다음 풀릴 수 단계에 있다. 논의가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혹시 좀 추천을 계속 안 하면 뭐 공수처법 개정까지 해가지고 야당의 추천권을 무력화시킨다. 결국은 그 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수단이 없다는 걸 확인한 것이죠. 네. 지금 1차적으로 이제 법 개정을 한 거 아닙니까? 1차 법 개정은 뭐냐면 청문회. 공수처장 청문회 법이 없었는데 네, 이것을 할수 갖다가 있도록. 국회 법사위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이제 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이 없었는데 그래서 지연이 안 됐는데 그래서 1차 법 개정할 때는 그걸 갖다 유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분을 갖다가 이제 가졌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다시 그걸 갖다 이제 추진할 수가 있는 건데 야당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이게 반대해봤자 반대할 방법이 없으니 결국은 작은 어떤 그 교환을 통해서 돌파구를 열겠다는 그런 속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 지금 현재 공수처법을 가지고 공수처 출범시키는 것이 설치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라고 하는 그 여당의 입장과 이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제점 제기가 지금 맞붙어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 이 진보적 지식인의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최장집 전 고려대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 공수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이 강하단 말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공수처법이 대통령에게 그렇지 않아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황제의 지위를 주는 거다라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까지 미뤄져 왔던 거죠. 그냥 네.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거나 혹은 공수처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공수처가 대통령 권력을 훨씬 더 강화시키고 사실상의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란 말이죠. 네. 네. 뭐 그거는 이제 뭐 차치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공수처법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양보하고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런 것을 정상화시키면서 동시에 공수처 추천을 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을 해가지고 돌아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근본적인 되면 문제는 있지만 법이 통과된 마당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수밖에 없다. 있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제 개인적인 그 입장에서는요. 그렇다면 보수 정당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공수처법을 반대해 왔던 것은 자기들의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반대해 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공수처법이 정말로 위헌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의 아주 예속된 그런 이 사법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 문제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냥 뭐 현재 추천하지 않고 놔둔다는 말씀이죠? 180석 가까운 여당이 그대로 자기들의 이 의석을 가지고 공수처법을 개정을 해서 네. 야당의 추천권을 뺏고 독립적으로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기록에 남는 거죠. 역사의 기록이 남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다음번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홍 교수께서 국민의힘에 훈수를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걱정하지 공수처법은 말이죠. 사법 개혁의 일환입니다. 이때 사법이라는 것은 검찰, 경찰 다 포함되는 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 다음에 이제 고위공직자, 우리 이제 공수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야당에서 항상 주장해 왔던 것이고 현실화된 것은 이제 막 법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법을 만들면서 아주 여야 합의를 보려는 그 정신 때문에 추천위원 추천을 못했다고 해서 법이 마비돼 버린 것, 공수처 자체를 출범 못 시킨 것은 참으로 좀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호영 대표가 아주 정말 어려운 좀 그 어떤 결단과 정치적 판단을 좀 하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그 원내대표가 또 받아들인 것도 저는 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협점이 뭐 협치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네. 그러나 논리적으로 세 분이 말씀한 것과 저도 비슷한 궤도가 있는데 공수처를 만들었을 때는 특별감찰관이 필요 없는 상태의 제도를 확대시켰고 여러 가지 기능이 좀 달라져 있는 상태거든요. 또 중립화되고 있고 특별감찰관은 뭔가 완성이 덜 된 어쩌면 공수처 같은 것보다는 그걸 청와대에 만들어 넣겠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특별감찰관, 지금 기억하실 겁니다. 다 이석수 네네. 감찰관을 이제 임명을 했었는데 저는 이 제도는 우리가 말하는 이 사법,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아니다. 그래서 네. 공수처로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확대된 것은 여야가 합의를 잘 봤거든요. 그러나 막상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야당에서 꼼짝 안 하면 공수처 자체를 출범을 못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제 그런 서로 간에 그 원내대표 간에 서로 양보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출범하도록 이건 어느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야당도 철저히 견제를 하겠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좋은 공수처장이 네네. 나오도록 하자. 합의를 보면서 교환을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다른 걸로 또 네. 야당은 실은 또 이걸 원한다라고 여야 간에 큰 틀의 타협을 했으면 좀 아름다웠겠다 네, 좀 네.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원내대표들이 각 당 진영에서는 아마 큰 박수를 받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를 봐가고 있는 것은 그나마 여야 간의 협치의 어떤 그 여백은 좀 보이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알겠습니다. 추천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단초가 풀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니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쟁점이 이제 원구성 재협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재협상에서 원래 이제 6, 7 그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는 걸로 하고 그렇게 재협상 가능합니까? 아니면 법사위원장까지 야당이 가져야 된다고 꼭 주장하는 겁니까? 어떤 정도의 협상을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야당에서는? 근데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네. 박성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막 조금 짚고 넘어갈 말씀하시죠. 이야기는 어쨌든 공수처를 뭐 지금의 야당에서 주장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그 우리 당의 소속 의원이 그런 법을 낸 것은 뭐 있는 것으로 확인을 예전에, 했습니다만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공수처를 주장하고 그것을 뭐 당에서 추진한 적도 없는데 꼭 그런 뭐 법안이 수만 개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걸 찾아내서 이것은 뭐 너희 당에서부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덤태기 씌우는 그런 식의 그 네. 국회 내에서 주장이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하시는 것도 저는 알겠습니다. 특별히 반론도 맞는 듣고요. 이야기가 네.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여야 간의 합의해서 협상을 통해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예. 과정에서 결국에 이 모든 사달이 난 것은 궁극적으로 이 법사위원장을 지금까지의 관례와 다르게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예. 그 법사위원장과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이제 독차지하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회 원구성의 그 원구성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가 또는 법사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예. 지금 와서 뭐 그 당내 몇 명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을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뭐 합의해서 내가 상임위원장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의견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네. 뭐 몇 자리라도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럼 당내 분위기가 재협상을 하되 만약에 한다면 법사위원장까지도 야당이 그러니까 맞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협상 자체가 예. 잘못된 지금까지의 국회 방향을 다시 바로잡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예를 들어 뭐 몇 명이 나는 상임위원장을 못했으니 이번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자리를 돌려달라라고 하는 차원으로 지금 원구성 재협상을 하자는 건 아니라는 네, 것이죠. 네. 그러면 결국은 또 여당에서 과연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것이냐 그러니까요. 하는 것은 이제 뭐 협치라고 한다면 그런 큰 결단을 내리지 않고 그냥 뭐 이거라도 받아서 먹고 떨어져라 이런 내용으로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해결이 예. 안 될 거다 그런 네,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저도 뭐 지금 원구성을 갖다가 다시 하자 하는 그 협상에 실제로 교도에 오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낙연 당대표가 이제 취임 인사차 야당을 방문했을 때
야당에서 이제 그 얘기를 그때 했었습니다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애둘러서 어렵다, 불가능하다 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2, 3개월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 특히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이 마당에.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공수처 처장 추천을 갖다 하고 청와대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거 그런 것 자체가 하나 어떤 그 물꼬가 돼갖고 주호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어쨌든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원하는 어떤 그 입법 실적을 내거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일정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또 드러낼 건 드러내고 자기들이 네. 관철시킬 건 관철시키려면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야 한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이런 타협안을 냈을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어쨌든 이번 그 21대 국회가 1년 차가 이렇게 궤도를 갖다가 밟기 시작한 이상은 재협상은 거의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내용상으로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네. 전 차제에 그 명확하게 이 원 구성 부분을 결론을 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번에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는 법사위원장이 견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야당이. 그래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된다고 그토록 주장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는 거냐? 다음 22대 국회에 가면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차제의 입법을 통해서 네. 한 석이라도 많으면 여당이, 네.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을 한다.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장은 전부 다 독식을 해서 네. 책임 정치를 하는 것으로 국회의 원칙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여당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과반수를 차지한 과반수 정당이. 이상, 그러니까 네. 저 정당이 다수당이면 네네네. 아니 과반수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죠. 정당이 여러 그렇겠죠. 개가 되면. 네네네. 그러니까 다수당이 원내 일당이 모두 다수당이? 책임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과반수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가져가라. 그거라도 해놔야 뭐가 그야말로 싸움 끝에 생기는 게 얻어 걸리는 게 있는 거지. 네. 이게 뭐 아무것도 없이 흐지부지해가지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요. 그럼 다음번 개원할 때 또 이런 문제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국회는 미국 국회와 좀 달리 어떻게 보면 온갖 사회의 공론의 장이 돼줘야지 국회가 제대로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여야 뭐 조그만 정당이라도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그 선량들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비율이 저는 그 아주 수학 계산같이 정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득표율이랑 의석수에 따라서. 예. 그렇게 여야 간에 예를 들어서 여당이 이번에는 우리 정부 성격상 이걸 좀 강조하고 싶다 하면 또 야당은 이래서 서로 협상을 하고 타협하는 데서부터 저는 거의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당장에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또 이제 와서 뭐 이렇게 다시 재구성하자라는 것은 좀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고 다음 그 회기 때라도 다시 좀 원래의 후반기에, 습관대로 가는 21개 후반기에. 그런 좀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하나 말씀을 드리고 법사위원회에 대해서만큼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법사위원회가 원래요.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재미있는 그 상임위원회가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의석 많은 여당이 그냥 가져가고 야당은 뭐 교통이라든가 이렇게 뭐 필요한 것들 경제 관련된 것을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언젠가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알고 보니까 마치 상훈같이 되고 법의 발목 잡기에 아주 요충지가 돼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법사위가 잘못 굴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사위만큼은 국정 운영을 책임질 여당 내지는 다수당이 저는 가는 게 오히려 맞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걸 법사위를 차지한 대신 다른 또 상임위원을 또 야당이 내주고 뭐 그런 것점으로 저는 법사위가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네. 그래서 국회 안에서 협상과 타협이 없고 승자 독식 이 방식은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일도 좋지만 안 좋은 일도 같이 공동 책임을 물어가는 거지. 이제 너가 맡았으니까 한번 두고 보자. 잘해봐 이제. 이건 저는 그러면 협치 정신이 아니다 그럼 봅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 국회법에 입법화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좋죠. 그래서 제도화하자. 뭐냐? 그러니까 예.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갖는다 혹은 야당이 갖는다 합의해서 다 못을 박아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야 이게 그분도. 그 싸움이 없지.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여당이 갖든 야당이 갖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네. 국회가 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법사위를 특히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해서 이른바 상원처럼 끌고 가고 네. 모든 법안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 게 오늘날의 민주당이거든요. 네, 네, 민주당에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왔고 또 그 주장을 그만큼 해오면서
이제 여당이 되자마자 돌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국회에서 원칙이라는 게 바로 선례와 관례거든요. 네. 관례가 오래 지속되면 관습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법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관례를 그것이 이제 문서화한 것이 예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수없는 그 국회 운영을 통해서 관례가 형성되어 있고 그것으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는데 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숫자가 많다고 해서 확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네. 어쨌든 참 협치가 기대가 됩니다만은 말씀들 들어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발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꼭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30초씩만 듣겠습니다. 홍성일 교수님부터 좀 마무리 발언 드릴까요? 네. 협치를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국회에는 국회 근본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삼권 분립에 의한 행정부 견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회는 그러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견제하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협치를 통해서 행정부와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 발언입니다. 박상철 교수님. 네. 여야가 지금 서로 간에 어떤 그동안에 잘못된 잘못된 전철이 이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서로 협치를 한다는 것은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저는 단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첫째는 역시 여당이 또 양보하고 포용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예. 또 거기에 기꺼이 야당도 협조하는 그런 정신이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저는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든 야든 정말 국민을 좀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야말로 사회 공론의 장, 국민 공론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든 야든 둘만 쳐다보지 말고 국민들을 바라보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여야가 서로 그래서 정쟁하다가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한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김재원 의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까요? 어쨌거나 이제 그 21대 국회가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또 현재 민주당에게 의석을 한꺼번에 몰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민주당에서 여당으로서의 어떤 역할 또는 국정의 중추적인 그 국정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너무 몰입되어서 국회를 운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치라는 말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뜻을 좀 모아가면서 정치를 해나간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한층 더 발전하고 나라도 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민병두 의원님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 문법을 바꾸는 데서부터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고 협치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양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그다음에 복지 확대 동시에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시의 시대 정신일 수가 있겠죠. 제가 우리 당이 패했지만 제가 공통 공약을 이행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복지 확대와 관련된 입법 주도권을 갖다가 민주당이 준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야당은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시대 정신에 따라갈 것은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야당이 변화해야 할 지점이고요. 여당은 무엇보다 어떤 경제 면에 있어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혁신 성장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첫 번째도 IT, 두 번째도 IT, 세 번째도 IT에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일본보다 GDP 성장률이 2.7배에 달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이른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집중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당도 문법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금도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겠죠.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진정성 있는 정치권의 협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